안녕하세요 여러분. 역사 13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저번 시간에 뭘 배웠냐면 우리 일제강점기 36년 동안의 치욕적이고 굴욕적인 역사를 개관해봤습니다. 이렇게 기억나실까요? 선생님이 일제강점기를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었죠. 일본이 우리에게 가했던 억압, 일본이 우리 걸 뺏어갔던 수탈, 마지막으로 일본에 대해 반항했던 우리 조선 민중들의 저항까지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살펴봤고요. 그리고 일제강점기 36년의 역사를 마찬가지로 세 개의 시기로 나눠가지고 이야기해봤습니다. 1910년대, 1920년대, 1930, 40년대 이렇게 세 시기로 나눴죠. 핵심 키워드가 뭐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네, 1910년대는 무단 통치, 1920년대는 민족 분열 통치, 마지막 3, 40년대는 민족 말살 통치였죠. 자, 이번 시간부터는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들어가 볼 거예요. 자, 여러분 교과서 52페이지부터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첫 번째로 배울 내용은 1910년대 핵심 키워드는 무단 통치였습니다. 이 무단 통치를 알아볼 건데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일본이 우리에게 가했던 억압,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이 우리에게 가했던 수탈. 이 두 개로 크게 나눠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자, 먼저 첫 번째로 이야기할 내용은 일본은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든 다음에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냐면 조선 총독부라는 새로운 건물을 만듭니다. 원래 조선 총독부의 기원은 1905년에 을사늑약을 맺으면서 조선에 통감부를 설치했습니다. 통감부를 지금의 남산 쪽에 서울의 남산에 설치를 했었는데요. 이 통감부를 확대 개편해서 이름을 조선 총독부로 바꿉니다. 자, 원래는 남산에 있다가 1910년대 말에 새롭게 공사를 지어가지고 26년인가 그때 어디로 위치하냐면 여러분 경복궁 아시죠? 경복궁 앞쪽에다가 커다랗게 여러분 교과서 52페이지 나오는 건물 보이시죠? 이 조선 총독부 건물을 만들게 됩니다. 이거는 조선의 왕궁이었던 경복궁 앞에 식민지 통치 기관을 만듦으로 해서 민족의 정기를 이렇게 억누르고 그 앞에 있던 광화문의 위치까지 옮기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민족의 자긍심, 자부심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위치에다가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이 조선 총독부는 원래는 우리가 광복을 맞이한 다음에 어떻게 계속 남아 있었어요. 뭐였냐면 처음에 여기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발표를 하고 이어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굴욕적이고 치욕적인 슬픈 역사를 남겼던 총독부, 조선 총독부 건물이 아직도 버젓이 살아있다는 게 찜찜했습니다. 물론 굉장히 잘 만들어진 건물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런 건물, 우리에게 굴욕과 슬픔과 치욕을 준 건물을 그대로 남겨둬도 될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1995년에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역사 바로 세우기의 일환으로 조선 총독부 건물을 철거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그 재밌는 점은 정말로 어떻게 얼굴에 뭘 깔았나 봐요. 일본 애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조선 총독부 건물을 그대로 달라. 우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만든 건물이기 때문에 해치 비용을 전부 우리가 댈 테니까 이 건물을 우리가 가져가게 해달라라고 대한민국 정부에 요청을 합니다. 굉장히 당황스럽죠. 뭐가 자랑할 만한 역사라고 그런 침략적인 역사를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는지 그 조선 총독부 건물을 가져간다고 했어요. 그러자 김영삼 대통령이 어떻게 그래 알겠다라고 하면서 그날 바로 다이너마이트로 전부 다 폭파시켜 버립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보면은 우리 50페이지 사진 보면 위쪽에 이렇게 돔처럼 봉우리가 생긴 거 보이시죠, 여러분? 위에 탑처럼 생겼잖아요. 이걸 해체해가지고 어디에 뒀냐면 지금의 충청도 천안에 위치한 독립기념관 야외에다가 전시를 해놨어요. 선생님은 공복무를 장교로 했고요. 위치가 천안에서 복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훈장교 역할을 하면서 우리 군인 아저씨들을 데리고 독립기념관을 굉장히 많이 가봤거든요.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그런데 재밌는 점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자, 이 조선 총독부 철강 건물 있죠? 꼭대기에 달려있는 건물을 실내가 아닌 야외에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전시라고 하지만 방치나 마찬가지예요. 왜? 넘어오지 마시오란 그 라인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와서 침을 뱉고 낙서를 하고 발로 걷어 차도 아무리 저지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대로 방치하는 겁니다. 이 조선 총독부의 건물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조치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세월의 풍파를 맞아서 부서져 나가라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조선 총독부 건물을 만들게 됩니다. 이 조선 총독부 건물에서는 조선 총독이 조선의 짱이겠죠. 이 사람은 일본 정부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이 사람은 누구한테 직속하냐면 일본 천황에게 직속합니다. 조선 총독이라는 사람은요. 특히 조선 총독은 일본의 육해군 대장 출신이 선정이 되는 거예요. 즉 군인이 조선 총독으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선 총독이 어떤 권한을 가졌냐면 입법, 법을 만들고요. 사법, 법을 실행합니다. 행정, 여러 가지 국가 일처리를 하고요. 군사, 군대를 이끄는 모든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조선 총독에게 있습니다. 조선 총독은 조선이라는 식민지에서 가장 최고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그 어떤 누구도 조선 총독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게 조선 총독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조선 총독부를 만들어가지고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고 통치하기 위해서 힘을 씁니다. 이어서 우리가 선생님 이런 이야기 했었죠. 제국주의 국가들이 식민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식민지를 만들려는 나라보다 모든 측면이 우월해야 된다고 했죠. 정치, 경제, 군사, 특히 문화. 근데 일본은 우리 조선을 압도하지 못했습니다. 문화적으로도요. 마찬가지로요. 조선 사람들은 과거부터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우리가 물리쳤던 일본군, 외놈들이라고 하면서 일본보다는 조선에 대한 자긍심이 굉장히 높았어요. 일본은 문화적으로 뒤떨어진 나라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보다 문화적으로 뒤떨어진 나라에게 지배를 받는다는 걸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심하게 저항을 했겠죠. 문화적으로 우리를 압도하지 못했던 일본은 뭐에 의존한다고요? 그렇죠. 힘에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강압적인 헌병경찰 제도를 실시하게 됩니다. 헌병경찰이 뭐라고 했죠? 저번 시간에? 네, 맞아요. 군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찰들이라고 했어요. 어떻겠어요? 더 강압적이겠죠. 항상 이들은 제복을 입고 칼을 차고 다닙니다. 거기다가 이 조선 총독이 헌병경찰 지배체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강력한 무기를 두 가지 쥐어집니다. 하나는 조선 태형령, 또 하나는 즉결 처분권을 주어집니다. 자, 이들이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 때 뭐라고 했냐면 뒤떨어진 너희를 근대화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너희들을 지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면에는 말로 우리를 꼬셨습니다. 여러분 실상을 보세요. 근대화라는 근대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이런 사상과 제도들을 주기 위해서 식민지 통치했다고 하는데 말이 됩니까? 조선 태형령 사람을 몽둥이로 때립니다. 즉결 처분권, 어떠한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자의적으로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즉결 처분해서 사람을 때릴 수 있는 권한을 준대요. 이게 근대화하기 위해서 주어진 권리입니까? 말이 안 되죠. 굉장히 전근대적인 권한을 얘들한테 줍니다. 왜? 이들은 우리 조선 사람들을 문화적으로 압도하지 못했고 우리를 합리적으로 우월하게 통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뭐에 의존한다? 힘에 의존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어진 게 조선 태형령과 즉결 처분권입니다. 저번 시간에 설명했듯이 조선 태형령은 죄를 저지른 조선인들을 어떻게 몽둥이로 때릴 수 있는 권리가 조선 태형령입니다. 일본인이 아니라 조선인한테만 적용됐던 법률이에요. 또 하나 즉결 처분권은 죄를 지으면 그 자리에서 헌병경찰이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뭐 잘못을 저지르면 돈 얼마를 내라, 벌금 얼마를 내라, 구속 얼마만큼 당해라, 10일 동안 구치장에 있어라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여기 재밌는 점은 벌금을 낸다거나 또는 구금을 당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뭘로 바뀌냐면 이 태로 환산이 됩니다. 즉 벌금 10만 원은 태 한 대, 뭐 구치소에 10일 동안 수감되는 건 태 5대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일본 경찰들, 즉 헌병 경찰들은 조선 사람들을 몽둥이로 때릴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굉장히 전근대적이고 야만적이며 폭력적인 수단입니다.
전 세계 역사를 찾아봐도 이러한 권한을 준 제국주의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일본만 유독 우리를 통치하기 위해서 이런 야만적인 방법을 쓰게 됩니다. 자, 이어서 어떻게 하냐면 근대 국가가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거, 우리가 독립협회 배울 때도 이야기해봤습니다. 자유민권운동이라고 해서 우리가 근대 국민, 평등 사회로 진입한 근대 국가의 국민으로서는 자유가 보장돼야 됩니다. 어떤 자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한, 언론의 자유, 자신의 목소리와 의견을 책으로 써서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출판의 자유, 또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집회의 자유, 또 적에게 반해서 의견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항의할 수 있는 결사의 자유, 이런 네 가지 가장 기본적인 자유를 일본은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박탈합니다. 이게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의아해지죠. 근대화를 위해서 우리를 식민지로 만들었다고 하지만 속내는 뭐예요? 철저히 억압하고 수탈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어느 것도 근대적이지 않았어요. 아시겠죠? 자, 이어서 마지막 네 번째로는 교육을 해야겠죠. 근데 이들의 목적은 이들이 조선 식민지 사람들이 똑똑해지는 걸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들은 적당히 우리 명령에 따라서 일할 수 있는 정도의 지식. 너무 똑똑해지면 곤란해. 그래서 어떻게? 일본어 중심으로 교육을 했고요. 또 초보적인 실업 교육을 했습니다. 고등교육의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초등학교 수준, 말만 알아들을 수 있고 적당한 산수할 수 있는 능력, 또 글을 쓸 수 있는 능력만 가지고 고등 지식을 전달해주지 않습니다. 왜? 머리가 커져서 우리에게 반항할까봐. 어떻게 보면 부리기 좋게, 지배하기 좋게 교육을 한 거죠. 자기 입맛에 맞게요.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선생님은 지금 이렇게 사복을 입고 여러분 교육을 하잖아요. 이때에는 선생님들이 전부 다 제복을 입고요. 칼을 찾습니다. 그럼 어린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굉장히 무섭고 공포감이 들겠죠. 이렇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 조선시대의 국민들을 교육했다고 합니다. 참 나쁜 놈들이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무단 통치의 수단으로 조선 총독부를 만들고요. 조선 총독에게는 어마어마한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통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헌병 경찰을 만들었어요. 헌병 경찰은 군인들을 상대하는 경찰입니다. 그런데 군인들을 상대하는 경찰을 민간인들의 대상으로 시행을 했다. 그만큼 탄압하기 위한 거였죠. 힘으로요. 어떻게? 조선 태양령과 직길 처분권을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어서 근대 국가의 사람들이라면 가져야 될 당연한 것들,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자유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어 중심으로 교육하고 제복을 입고 칼을 찬 교사가 똑똑해지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실업교육 위주로 교육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일본이 저지른 무단 통치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네, 좋아요. 이어서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 여기가 억압이란 키워드로 무단 통치 살펴봤다면 수탈이란 키워드로 경제적인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등장하는 건 토지 조사 사업이에요. 뭐라고요? 토지 조사 사업. 일본의 주장은 굉장히 그럴듯해요. 실상을 살펴보면 말도 안 되겠지만요. 어떤 거냐면, 자, 우리가 너희 조선을 근대화 시켜주려고 왔다. 비록 식민지로 만들었지만 잘 살게 만들어주려고 왔는데 너희 조선 너무 엉망이다. 뭐가 엉망일까요? 토지를 봐라. 이 땅의 주인이 누군지도 불명확하고 누가 얼마를 가졌는지도 모르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근대적 국가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대적인 토지 소유 관계를 명확하게 확립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할 것이다. 이 목적이 뭘까요? 결국에는 식민지 조선에서 농업국가였던 조선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땅을 가진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는 겁니다. 땅에서 나온 세금이라고 해서 이걸 지세라고 합니다. 지세. 땅 지자를 써가지고요. 이 지세를 조선 총독부는 가져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조선의 토지 제도가 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전근대적이었어요. 어떤 점이요? 황실이 소유한 토지 또는
그 집안 가문이 가지고 있던 문중의 토지, 또 농민들이 가지고 있던 경작권이라든지 이런 공동 소유지 같은 개념이 일본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전근대적이었어요. 거기다가 또 머리를 굴립니다. 이런 전근대적인 토지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하자? 조선 총독부가 가져가자 라는 생각으로 토지조사 사업을 시작이 되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기한제 신고주의라는 겁니다. 기한을 정해요. 자, 토지조사 사업 반포를 하고요. 굉장히 짧아요. 굉장히 국가적인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거를 3월 30일까지, 아니다, 5월 30일까지 전부 다 와가지고 신고를 해라. 신고하지 않으면 그 땅은 전부 다 조선 총독부가 몰수하겠다. 기한을 둡니다. 굉장히 촉박했어요. 거기다가 또 하나, 신고주의를 선택한다. 신고주의는 뭐냐면 국가가 와서 조사해 주는 게 아닙니다. 어떤 종이 양식에 땅의 주인이 직접 가가지고 적었어야 됐어요. 이 땅은 내가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고, 이 땅의 평수는 몇 평이며, 이런 것들을 적어야 됐습니다. 한글로 쓰여졌을까요? 아니죠. 일본어, 한자로 쓰여졌습니다. 일본어와 한자를 몰랐던 국민들은 하고 싶어도 잘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 일본이 실시하는 정책에 대한 반발심 때문에 일부러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래서 엄청난 양의 땅이 어디로? 조선 총독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황실의 땅, 고종이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던 황실 소유지, 또 가문이 가지고 있던 문중의 땅, 또 공동으로 경작했던 공동 소유지 같은 것들, 소유자가 불분명한 땅들이 전부 다 어디로? 조선 총독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 총독부가 대한민국이란다. 조선 한반도 땅의 30-40%의 땅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양의 땅을 가져가게 됩니다. 자, 합리성을 내세웠지만 속사는 어때요? 엄청난 수탈이죠. 이렇게 해서 많은 양의 땅을 가져갑니다. 그런 다음에 조선 총독부는 식민지를 원활하게 돌리려면 우리랑 말이 통하는 일본인들이 필요하겠죠. 거기다가 일본은 열심히 근대화, 공장을 짓고 산업화를 하면서 땅도 부족해지고 또 남는, 어떻게 보면 소외된 일본인들이 많았겠죠. 그 소외된 일본인들을 데려다가 조선에 정착을 시키고 통치하는데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일본인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조선 총독부가 가졌던 땅을 가지고 동양 척식 주식회사한테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게 뭘 했냐면 일본인들이 조선으로 이민으로 오게 하는 거예요. 자,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겁니다. 자,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일본인들이요, 조선으로 넘어오십시오. 그럼 우리가 너희들이 이주 비용과 살 수 있는 땅을 한가득 주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던 불량한 일본인들이 전부 다 조선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동양척 주식회사를 통해서 땅을 불하받아요. 준다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조선에서 일본인 지주 역할을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지조사 사업의 본질적인 목적은 뭘 만드는 거냐면 식민지 지주제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자, 조선시대에서는 소장농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여러분. 땅을 가진 사람에게 땅을 빌려가지고 그 땅을 경작한 다음에 수확물을 땅을 가진 사람한테 주고 절반은 자기가 갖는 그런 걸 소작제도라고 했어요. 그런데 식민지주의는 뭐냐면, 자,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굉장히 합리적이었어요. 지주가 가지고 있는 권한과 소장농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어느 정도 공평했고요. 소장농이 가지고 있는 경작권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줬습니다. 인간적으로요. 그런데 일본은 소장농이 가지고 있던 경작권을 하나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만 대상으로? 지주의 힘이 엄청나게 올라간 데 반해서 이 소장농들은 힘을 아예 잃어버려요. 지주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왜냐면 소장농의 경작권을 인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주들만 힘이 엄청나게 강해지는 식민지 지주제가 조선에 정착이 됩니다. 아시겠죠? 누구만? 가난한 농민들만 죽어나는 게 토지조사 사업의 핵심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그들의 명칭은 근대적 토지 소유 관계를 수립해주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결국엔 뭘? 폐교를 받기 위해서, 또 뭐를?
땅을 많이 뺏어다가 일본인들을 조선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또 뭐를 자신에게 말을 따라주는 돈을 가진 자들, 지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식민지 지주제가 정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게 토지 조사 사업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자, 이어서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일본은 회사라는 것도 반포를 해요. 회사. 자, 근대 국가가 되려면은 산업을 일으켜야겠죠. 공장을 만들고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야겠죠. 그래서 자본주의를 발달시켜야겠죠. 아시겠죠? 자본주의를 발달시키면 뭘 해야 된다? 회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회사를 운영해야겠죠. 그런데 일본은 자, 자기네들도 일본이란 나라도 아직 근대화가 덜 됐고요. 열심히 자본주의를 받아들여주는 와중에 조선에서 자본주의가 발달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언제까지나 조선의 경제는 일본의 경제에 종속돼야 됩니다. 밑에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조선에서 자본주의가 발달해서 회사가 많이 만들어지고 공장이 많이 만들어지면 일본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죠. 안 되겠죠. 그래서 일본은 조선 총독은 뭘 만드냐면 회사령을 만듭니다. 이 회사령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허가제입니다. 조선 총독이 허가해주지 않으면 조선에서 회사를 만드는 건 불법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일본 기업들만, 소수의 일본 기업들만 조선에서 회사를 만들고요. 우리 조선인들은 회사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왜? 조선 총독이 허가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즉, 조선에서 자본주의가 발달하는 걸 억압하는 걸 회사령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자원도 뺏어가요. 어업령은 물고기 잡는 거, 산림령은 나무들 다 베어갑니다. 마지막으로 광업령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지하 자원들, 이런 것들 전부 다 누가? 일본이 빼앗아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교과서 여러분 53페이지 보면은 밑에 나오죠? 그림이 하나 나올 거예요. 그림 보이시나요, 여러분? 자, 조선 총독부 토지 소유가 당연히 증가했겠죠. 그리고 또 뭐 총독부의 지세, 세금 수입도 당연히 증가합니다. 세 번째로 일본인 대지주, 즉 총독부가 가진 많은 땅을 동양 청색 주식회사를 통해서 일본인에게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일본인 대지주도 많아지겠죠. 마지막 네 번째로 한국 농민이 몰락합니다. 대다수가 소장농으로 바뀌고요. 식민지 지주제가 정착하면서 지주의 힘은 세졌지만 소장농의 힘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농민들이 더욱더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운 일본의 1910년대 무단 통치와 경제적 수탈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다 이해되시나요? 자, 여러분 수업 듣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마찬가지로 3시 반까지 구글 퀴즈 풀어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